세라가 물리적으로 이상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6살 때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세라가 보이는 양상은 지극히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애가 일정 수준까지 우리 기분을 바꾸거나 속내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숟가락을 구부린다던가 공중부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차라리 그랬으면 나았겠지. 7월 언저리였다. 따뜻하던 날씨가 뜨거워졌고 삼복 더위가 코앞이었다. 갑자기 주방에서 들려온 비명과 와장창 깨지는 소리로 그날 집안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놀라서 가봤더니 바닥에 산산이 조각난 아이스티 컵과 주방 카운터에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고 앉아있는 해나가 보였다. 날 발견한 해나가 가스레인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로 들어갔어. 뭐가? 쥐.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자 해나의 매서운 눈청이 꽂혔다. 해나는 그랬다. 집에 나타날 수 있는 작은 불청객들을 견디지 못했지. 쥐덫을 가져올게. 쥐덫을 찾으러 가려던 나는 오븐 밑에서 검은색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해나가 다시 빗명을 꽥 질렀고 나는 바로 옆 옷장에 걸린 빗자루를 꺼냈으나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쥐가 갑자기 바닥에 우뚝 멈춰 서버렸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대체 이걸 어떻게 쫓아내야 할지 고민하며 쥐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쥐가 움직이지 않았다.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호흡 때문에라도 상체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데 이놈은 그런 것도 없고 숨을 곳을 찾느라 부산스럽게 고개를 돌려대지도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쥐는 서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호기심에 빗자루로 그것을 살짝 건드리자 해나가 진저리 치는 소리를 냈다. 진정해. 죽은 것 같아. 내가 말했다. 죽었다고? 갑자기?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대답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쥐를 살펴보다 고개를 드니 복도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라가 보였다. 세라 얼굴엔 내가 가끔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그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땐 처음으로 피가 차갑게 식고 척추를 따라서 오한이 퍼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세라, 괜찮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날 쳐다보는 세라의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너무 사랑에 마지 못하는 그 행복한 얼굴로. 네, 아빠. 이제 생쥐가 엄마를 무섭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에 죽은 쥐를 보고 다시 딸을 쳐다봤다. 네가 쥐에게 뭘 한 거니? 네. 너무 냉담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하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가끔 거미한테도 하거든요. 그 말에 놀란 내가 멍하게 서 있자 그 모습을 신호 삼았는지 다시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전히 카운터에 걸터 앉아있던 해나가 내려오더니 한참을 내 옆에 말없이 서 있다가
내 머릿속에 떠다녔던,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생각은 하지 못했던 말을 먼저 꺼냈다. 자기, 마지막으로 집에서 거미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해? 모르겠어. 쥐 사건이 있고 나서 아내와 나는 세라에게 옳고 그름에 관한 교육을 더 신경 써서 알려주기로 했다. 세라는 생명이 있는 존재를 다치게 하는 것, 특히 죽이는 것은 아주 그릇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쥐를 죽인 것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세라에게 주어진 능력은 오로지 선한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사실 아이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몰랐기에 세라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어떤 예시를 들어줘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허락 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세라가 마음을 들쑤실 때마다 느껴지는 그 기이한 불안함에 익숙해진 우리는 수수께끼 놀이를 시작했다. 놀이를 통해 아이의 근육을 강화하고 어떤 면에선 평소라면 모르고 지나갔을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도 했다. 놀이 결과 해나와 나는 딸이 우리 생각을 읽을 수 있지만 당장 그 상황에 떠올리는 것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면 머릿속을 중독성 강한 노래나 업무 생각으로 지워버리면 애가 알 수 없는 거다. 처음엔 크리스마스나 생일 선물을 숨기기 위해서 연습한 이 능력이 곧 다가올 시간에서 우리 목숨을 수없이 살린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어버렸다. 바깥 세상은 세라와 아주 달랐다. 단 몇 명만이 세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이겨내고 적응할 수 있었다. 아이가 풍기는 위협적인 분위기는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몇 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웃들과의 왕래가 다시 시작되었다. 장미 덤불을 격하게 아끼는 건너편 이웃인 밥이 나와 해나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세라에게 마음을 연 사람이었다. 3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손주들이 전부 몇 주 떨어져 살았기에 그와 세라가 서로의 존재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다는 게 놀랍지도 않았다. 날씨가 좋으나 흐리나 다른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밥 역시 집안으로의 초대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았고 세라와 오랜 시간 엮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라가 평소처럼 앞마당에 혼자 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밥이 세라에게 줄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들고 근처에 와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익살스럽게 웃으며 간식 먹더라도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 일러주곤 곧장 건너편 집으로 돌아가서 장미 덤불을 가꾸거나 잔디에 비료를 뿌렸다. 밥과 세라의 우정이 피어나지 않았다면 해나와 나는 아랫집에서 키우는 로트와일러 베어와의 소동에 관해 까맣게 몰랐을 것이다. 세라에게 못되게 구는 동네 아이들을 보더라도 사실 놀랍지 않았고 그래서 슬펐다. 아내도 나도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안 해본 게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너는 사랑받는 아이라고 수없이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9살이 되었을 땐 무리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주 힘들게 다가왔다. 그 아이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 관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마저 관계를 맺기 어려워했으니까. 결국 세라는 혼자가 낫다는 것을 익혔고 대부분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기도 했다. 10월 중 하루였다. 이파리 색깔이 변하고 공기가 차가워지더니 펌킨 스파이스와 사과 사이더가 땡기는 계절이 되었다. 헬로윈까진 두어 주 남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헬로윈이었고 특히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웃집 호박을 산산이 조각내거나 배를 누르고 도망다니는 일이 빈번해졌다. 물론 세라는 그 무리에 낄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사고치고 다니는 것을 보며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다. 저 밑에 살던 오스틴 프랜시스, 케니 라이언, 그리고 프레스턴 자비스야말로 가장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녀석들이었다. 집 외벽이 달걀로 엉망이 되어 있다면 그건 필시 그 셋 중 하나의 짓이었다. 정원이 망가졌다면 그건 역시 그 셋 중 하나의 짓이었다. 앞마당에서 노는 세라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건 역시 그 셋 중 하나의 짓이었다. 그 셋은 무리지어 다니는 하이에나 같았으며 언제나 낄낄대고 돌아다니며 동네의 혼란을 야기했다. 10월. 그날 해나는 지하실에서 빨래를 나는 일하던 중이었다. 새 사고뭉치가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돌아다녔는데 그날은 그 중 한 명이 베어라는 이름을 가진 특히 사나운 로트와일러 목줄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이 세라를 발견하고 다가왔을 때 세라는 분필로 집 진입로에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다. 야, 괴물, 뭐하냐? 케니가 세라를 불렀다.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야, 말하잖아. 이번엔 프레스턴이 말했다. 하지만 세라는 이번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오스틴이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세라가 막 그린 그림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오줌을 갈겼다. 세라가 오줌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자 오스틴은 세라가 쓰고 있던 분필에까지 오줌을 뿌려댔다.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됐다. 아니, 반복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였다. 그 상황에서 베어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세라는 동물과 붙여놓으면 좋은 꼴을 못 봤다. 대부분 동물은 사람보다도 먼저 세라를 피했다. 하지만 베어는 제어할 만한 봉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사나운 개였다. 자기 마당에 오줌이라도 쌀라치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으르렁대며 울타리에 몸을 갖다 박아대서 반대편에 있는 누구라도 놀라 움츠러들게 할 정도였다. 걔가 얼마나 사나운지 우체부가 그 집으로 우편물 갖다주는 것을 거부해서 라이언네가 직접 우체국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다. 걔가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본 케니가 외쳤다. 얘들아, 베어 봐봐. 걔까지 제일 싫어하잖아. 그때 베어는 이미 세라를 향해 달려들 기세로 으르렁대며 침을 흘려댔다. 줄이 거슬리는 모양인데?
지 열받는 거 풀라고 줄 놔버리는 거 어때? 프레스턴이 말했다. 말을 마친 프레스턴이 걔에게 다가갔다. 걔가 워낙 난리를 치는 바람에 줄을 잡고 있던 오스틴이 이제 몸을 아주 뒤로 기울여서 겨우 버티는 중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밥이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지 아이들을 향해 몸을 일으켰으나 그가 길을 건너기도 전에 상황이 종료되고 말았다. 세라가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나서자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베어는 목줄을 강하게 당기며 몸을 부풀려 다가왔다. 세라가 한 걸음 더 나서자 이제 세라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개와의 거리가 30cm 이하로 좁혀졌고 그 순간 으르렁대던 개의 소리가 사라졌다. 개의 몸은 여전히 주인의 손에서 떠나려는 듯 몸이 앞으로 나와 있었지만 더는 그 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다. 대신 베어는 목줄을 풀고 도망가려는 듯 몸을 당겨 목을 꺾었다. 베어가 한 번 더 강하게 목줄을 당기자 사슬 목줄이 끊어지면서 튕겨나간 부품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동전처럼 짤랑대는 소리를 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라의 텅 빈 눈은 여전히 베어를 향해 있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공포를 겪어온 밥은 그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세라의 차갑고 생기를 잃은 포식자 같은 눈빛에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공포를 맛보았다고 했다. 베어는 몇 걸음 도망가지 않아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택배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고 말았다. 놀란 트럭 운전수가 급히 차에서 내렸고 그 이후의 일은 세라를 제외하곤 다들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비명과 사과, 그리고 울음을 뒤로한 채 세라는 오줌 범벅이 되어버린 분필을 들어 아까 그리고 있던 그림에 다시 집중했다. 잠시 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해나가 나왔다. 다음날 밥이 내게 전화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다.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개의 움직임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등등. 일주일 후 마당에 나온 밥은 그가 애지중지하던 장미덤불이 다 죽어가는 것과 창가에서 아무 움직임 없이 자신을 내려다보던 세라를 발견했다.